미제 사건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건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네, 거예요. 다 거의 아실 거예요.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201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거의 한 10년? 그러네요. 10년. 네, 정도 된 사건입니다. 여대생이에요. 여대생. 네. 피해자가. 여대생이라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피해자가 그 모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이에요. 서울에 이미 취업이 된 상태였던 조 모양이에요. 22살 먹은. 네. 그 조 모양이 2010년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월 15일이에요. 밤 11시 20분경에 목포 시내 상동이 있다고 그러네요. 네. 상동 그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마 알바 비슷하게 했나 보죠. 그거 끝나고 이제 저 밤 11시가 넘어서 집으로 오다가 실종된 사건이에요. 네, 23시 20분 그러니까 11시 20분쯤에 알바 끝나고 문자를 이게 보낸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사는 이제 같이 언니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거기에 알바 마치고 이제 병원길이 있나 봐요. 거기 병원길이 있나 네, 봐요. 병원길로 귀가할 거야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게 23시 20분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돼도 들어온다고 하는 여동생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조양은 평상시에는 택시를 타거나 알바 끝나면 버스를 타고 온대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병원길 쪽으로 걸어서 도보로 온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일이 끝난 거는 23시 11분에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걸어오면서 한 8분 만에 언니한테 전화한 거거든. 나 걸어서 집에 가고 있다고. 그리고 행방불명 된 거니까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됐겠죠. 어떤 언론에서는 이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여기가 처음 가는 길이었대요. 보통 버스나 택시를 타는데 근데 아마 버스가 끊겨서 그날 이 길로 걸어간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하여튼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던 패스트푸드점에서부터 병원길 쪽으로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CCTV를 확인을 하게 되죠. 검정색 바지가 이 그 입고 있던 건데. 네, 가는 길목에서 발견이 됩니다. 가방도 메고 있었고 휴대폰은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발견을 못 했는데 사람의 검정색 바지가 발견됐다? 주변 수색 중에 이거는 경찰도 아뜨거 했을 거예요. 네. 바지를 벗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이. 네. 예, 이제 그래서 난리가 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었어요. 11시 20분에 문자가 왔고 신고는 새벽대 시간대를 한 거고 바지도 그쯤에 이제 수색하면서 발견이 된 거였는데 그때 새벽도 4시 30분.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인근 공원에서 어떤 지나가던 새벽 운동을 하던 행인이 나체로 되어 있는 여성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병원 뒷길하고 그 체육공원이 있대요. 그 네. 사이에 있는 그 아랫길, 그 호박밭 배수로래요. 네. 거기에서 나체로 상하이가 다 벗겨져 있는 여성을 발견을 해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밤새도록 찾았을 거 아니에요. 검은색 바지만 찾고 시신은 못 찾았었는데 이제 결국 운동하던 행인이 시신 발견해서 신고하니까 볼 것도 없이 뭐 그 여성이라고 판단했겠죠. 더 확신한 이유는 그 귀갓길 있잖아요. 아까 병원길이라고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네, 병원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20m밖에 안 떨어진 배수구래요. 아, 그러니까 뭐 거의 그 여성일 가능성은 많죠. 그러니까 불과 5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나체 상태였었고요. 근데 얼굴과 몸에는 보다 보니까 예. 심한 구타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했던 것 같아요.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때리고 옷 벗기고 성폭행 시도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추정이었는데, 근데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게 가방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폭행이냐, 강도냐, 이런 얘기.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성폭행 흔적은 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장애가 발생해서 성폭행 못한 걸로 보여요. 장애 미수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시신으로 발견돼서 안타깝지만 또 한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는
그나마 성폭행이라도 안 당했으니까 그게 한편 마음으로는 좀 뭐 위안 삼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프죠. 속상하지만 하여튼 뭐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에이. 그래서 사인을 봤는데요. 경부 압박 지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경부 압박 지식사 설명하면 잘 알겠지만 이제 혀가 좀 돌출되어 있어. 설돌출이라고 그러죠. 혀설자, 설돌출. 뭐 일반적으로 혀 끝 정도가 좀 나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경부 압박 지식사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하고 몸에는 폭행 흔적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설골, 목뼈잖아요. 이 좌측에 골절이 왔대요. 그러니까 힘세게, 아주 세게 목을 조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정하기로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다 그런 것 보니까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마 목을 조르고 힘을 가하고 구타를 하고 때렸던 그 과정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수사를 이제 쭉 경찰이 하겠죠, 당연히. 네. 뭐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 인근에 보면 체육공원이나 뭐 이런 데는 CCTV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 조양이 귀가하는 길목 그 이동 경로를 전체 CCTV 조사를 했는데 웃기더라고요, 이거. 안 되려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려니까.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꽤 많고요. 그러니까 설치만 하고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꽤 많고 어떤 거는 모형이래요, 그냥 모형. 그래서 가짜. 네, 저희 그 아는 이제 저도 경찰 그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CCTV를 설치하는 데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CCTV를 관리해야죠. 관리하고 그렇죠. 계속 그것이 촘촘하게 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자체가 없다는 뜻이지. 바꿔서 얘기하면. CCTV를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은 안 한다는 뜻이지.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다면 고장난 거를 금방 발견해서 수리가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작동이 안 되는 CCTV가 상당히 많고 전체 이 이동 그 경로에 그다음에 이제 모형을 설치하는 거는 이해는 가요. 한때 모형 많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이제 범인들이 범행하려는 사람들이 경계심 가지라고 가짜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모형이 굉장히 이건 많았던가 봐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영상이 확인되는 것도 몇 개 안 되지만 거기서도 뭐 특이하게 그 수사 가치를 부여할 만한 그런 영상은 또 발견이 안 됐다 그래요. 이게 참 꼬인 거예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을 텐데 피해자 걸어가는 장면들이 찍힌 CCTV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흐려요. 그러니까 화질도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CCTV에서 난관에 부딪히니까 이 수사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보름이죠 사건 발생. 예, 네, 보름이 지나고 나서 그 전남 목표 용해동이요, 교수님? 이 용해동이라고 그러대요. 거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있대요. 갓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포 갓바위. 거기 인근 바닷가에서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발견되지 않았던 가방하고 핸드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방 속에는 팬티, 그다음에 스타킹, 지갑, 뭐 신분증이 이게 들어 있었대요. 참 난 그 범인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저도 교수님 이게 저는 사실 많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때 당시에 유류가 된 건지 아니면 후에 유류가 된 건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피해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없고 어떤 것은 있는지 가방은 닫혀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안에는 어쨌든 범인이 의도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없어진 게 저는 사실 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시신에서부터 2.5km 정도 지점이라고 하니까 이거 아마 조수간만 관련돼 갖고 시뮬레이션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로는 8분 거리, 도보로는 37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간만을 했는데 이것을 보다 보면 새벽 시간대 유류품을 버렸을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은 살해 이후에 바로 어쨌든 뭐 새벽 시간대 뭐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언제 버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자, 성폭행 목적으로 목을 졸라서 시도하다가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폭행 목적으로 옷을 벗겠다는 건 좋아요. 그러면 현장에 일반 범인 같으면 놓고 갈 텐데 그걸 구태여 그
가방 속에 그 여성의 가방 속에 다 팬티고 스타킹이고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들고 가는 심리는 뭘까요? 저는 그 안에 자신에 관련된 것들이 발견이 될까봐 두려웠던. 혹시 뭐 묻어 있거나 그럴까봐 거기 두고 가면 네. 자신하고 연관되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옷이라든지 이런데. 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미 끈 상태에서 어떤 피해자에 관련된 것들 신원 확인이 조금 늦어지게 했던 것 같고, 속옷이나 어떤 스타킹.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는 시신 확인이 좀 늦어지게 하려는 목적.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요.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있으니까 뭐 이건 약간 지연은 될지 몰라도 오래 지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 피해자를 범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한 뭐 이 DNA라든지 이런 게 피해자 옷에 묻어 있는 걸 두고 가면 본인이 검거될까봐 아예 낯을 만들어 놓고 모든 소지품은 그 여성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갔다가 새벽 시간대에 슬그머니 가서 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는 없네요. 그게 가장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내가 볼 때는 일단 성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리품 그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거 경찰이 발견했잖아요. 발견하면 당연히 감식 들어가죠. 근데 감식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닷물 속에 장시간 절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절여버린 거예요. 이거는 감정 불가능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이 됐으면 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보름이 지나서. 그러니까 15일이 지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절여졌잖아요. 이거는 범인을 뭐 어떻게 뭐 하늘이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 두 가지잖아요. CCTV가 그만큼 다 많이 달려 있는데 작동 안 되는 게 대부분. 또 어떤 거 다 모형. 작동되는 것도 거의다가 화질도 안 좋고 저 피해자 동선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그거 거기서 벌써 유감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짜증나는 일인데 뒤늦게 15일 만에 유류품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절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어떤 범인인지 모르지만 이놈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저희가 이제 피해자가 남겼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극렬히 저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피해자의 그 손톱 끝에 표피. 네, 타인의 표피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 메시지 보낸 거네. 피해자가. 진짜 그 처절하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범인도 분명히 상처를 입었겠죠. 그러면서 그 표피 조직이 이 안에 손톱에서 발견됐고 거기서 다행히 DNA가 추출이 됩니다. 그거 말고도 하나 더 나온 곳이 있는데요. 가슴 부위. 예, 가슴 부위에서 DNA를 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톱 밑에서 표피 조각이 나왔고 긁었겠죠.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슴 쪽에 아마 타액이겠죠. 범인의. 거기에서 DNA가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동기 자체가 범행 동기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가슴 부위에서 그 타인의 DNA가 타액이 나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성폭행 목적이 굉장히 그렇죠. 강했다라는 명확하게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는 네. 걸 보여주는 거고요. 현장 인근 그 유류품 발견 장소, 그다음에 현장 인근 그 시신 발견된 그쪽, 그다음에 유류품이 발견된 그 바닷가 쪽 이런데 그 근처에 이제 CCTV로 또 전부 확인을 해서 근처 지나가는 사람도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조사했을지 뭐 뻔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뭐 우범자. 네. 성폭행이라든지 강도의 목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범자, 전과자, 뭐 사건 당일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에 알리바이가 석연치 않았던 사람들 뭐 이렇게 다 대조를 합니다. 1,100명이에요. 네, DNA 수사 적게 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이게 DNA 추출한 사람만 1,1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 그다음에 뭐 주위에서 아까 배회하는 사람, 그다음에 입출항 배선원들. 입출항하는 배선원들, 그다음에 비행 청소년. 그러니까 왜 배선원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랫동안 육지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혹시 충동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바닷가에다 유류품 버렸기 때문에 때문에 배에서 집어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 지방 지역 신문에 엄청나게 경찰 욕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DNA 추출을 하게 되면 사실 인권 침해다 막 이런 마구제비로 DNA 막 뽑아가지고 채취한다고 비난이 뭐 말도 못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계속 밀었습니다. 계속 갔어요. 왜? 그 중에서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참 어이없죠. 일치하는 대조군은 하나도 없어요. 1,100명을 뽑아서 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이제 수사는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수사. 아날로그 수사.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는 CCTV 수사, DNA 수사, 과학적인 수사 한다고 하지만요. 아날로그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 못 해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 수사라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원시 수사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이게 그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목격자 조사, 탐문 조사 이거는 아날로그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의 기본적인 수사예요. 네. 오리지널 수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 수사 또 들어가는 거죠. 목격자 조사. 그러니까 피해자를 일단 동선을 쫓아가는데 CCTV가 적다 보니까 그렇다면 CCTV를 대신할 만한 피해자를 목격했을 만한 사람들을 그렇죠. 이제 탐문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나갔던 곳이 병원길이잖아요. 병원길 그 옆으로 체육공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었던 혹시 산책이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요. 그때 목격 내용이 좀 나옵니다. 몇 개 나와요. 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효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시간별로 따지다 보면 22시 20분 이건 피해자뿐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혹시 수상한 사람들까지 다 그렇죠. 목격 여부를 용의자가 그 근처에서 있다가 범행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일에 15일이죠. 15일 날 22시 20분 그러니까 밤 10시 20분 공원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분이요. 사건 현장하고 그 공원 사이에 한 60m에서 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사이를 배회를 하는 거야. 20대 남성. 왔다 갔다 하는 남자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 170cm의 호리호리하고 모자를 썼고 회색 면바지를 입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일단 용의자군에 하나 집어넣어요. 두 번째는 밤 11시에 자매가 아마 운동 산책 나왔나 봐요. 공원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밤 11시경에 검은색 트레이닝복하고 모자 쓴 남자가 그 자매한테 오라고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저 두 명이니까 그랬겠지. 욕을 하고 자기들은 에이씨 가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검은색 상하이 트레이닝복 입은 사람, 모자 쓴 사람, 이 사람도 또 용의자군에 하나 더 들어가고요. 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사실 피해자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23시 11분에 끝나고 23시 20분에 문자를 보냈으면 여기 왔으면 23시 그래도 한 30분 이후에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공원에 있던 남자가 그렇게 했나 싶어서 한 거죠. 근데 23시 30분에 피해자를 목격한 50대 노부부가 맞아요. 나옵니다. 피해자를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50대 노부부라고 하면 안 되죠. 50대 중년 부부. 그래서 피해자가 벤치에서 그 이제 핸드폰을 네. 뭘 보고 있었고 또 바로 옆에는 캔맥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피해자 맞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피해자가 그 친구와 통화했던 내역이 있어요. 통화 내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게 피해자의 첫사랑이 결혼한다는 내용이었대요. 그 친구랑.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통화 내역이 있거든요. 그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인데 23시 26분이에요. 그때 교회 오빠 이른바 교회 오빠하고 통화를 한번 해요. 그 교회 오빠로부터 이 피해자의 첫사랑 남자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23시 28분 2분 뒤에는 친구한테 막 울면서 전화해요.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교회 오빠한테 얘기 들었는데 내가 만나던 그 남자 내가 좋아했던 남자 그 남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 50대 부부가 벤치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서 옆에 캔맥주 놓고 이 피해자가 울었다는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그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장 정확한 목격은 이 50대의 부부가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여성이 그 한적한 공원에서 캔맥주 하나 놓고 울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켓으로 삼을 수도 있다. 삼기에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그 붕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니까 뭐 첫 번째, 두 번째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 번째 이 목격자 50대 부부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 도움이 되는 어떤 그 탐문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캔맥주를 마시고 우는 여성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배회하는 그렇죠.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타겟이 충분히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면 단순히 면식범이 아니라 지나가는 어떤 비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그 상황, 그 형태를 보면 면식범 개념보다는 비면식범의 어떤 우발범행일 수도 있어요. 무게가 그쪽으로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목격자 어떤 증언이에요. 그런 와중에 제보 들어와요, 제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더라고요. 제보 보니까 23시 30분이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됐죠. 네. 문자 보낸 게 언니한테 20분. 20분인데 10분 뒤에 이 사람 제보는 뭐냐면 시신 발견 5m 지점, 그 정도 지점에서 어두운 색 계통의 엔터프라이즈 차가 하나 서 있더라. 엔터프라이즈 차가 하나 서 있고. 두 명이 봤다. 두 명이 봤다, 진짜. 한 명은, 차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얼핏 여자 다리가 보이더라.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한 명은 택시기사분이에요. 택시기사분인데 이분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길을. 영업하기 위해서. 근데 평소에 자기가 못 보던 차가 거기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트렁크에 나비 문양의 어떤 그 마크, 은박지 스티커인데 그게 붙어 있고 튜닝돼 있더라. 더더군다나 또 차량 끝번호는 3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차라는 걸 두 명이 똑같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차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또 30분 경까지 딱 일치를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을 유력하게 봤고 또 거기에 택시기사는 은색의 나비 모양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차량 넘버 3번이라고 하니까 끝번호가. 사실,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찾으면 된다. 이제 이때 엄청난 희망 가졌을 거예요. 나라도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택시 기사분 모셔다가 뭐 또 다른 한 분 모셔다가 최면 수사도 하고 차 넘버 전부 다 뽑아내려고. 근데 잘 안 되긴 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3번을 다 뽑아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3번뿐만 아니라 어두운 상황에서 나중에 한번 똑같이 그 상황에서 3자가 진짜 3자로 보이는지 그렇죠. 그것이 8자인지 아니면 6자가 그렇게 보이는지 확인을 좀 해서 수사 방향을 넓혀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은색 나비 스티커가 정확하게 진짜 이 목격자의 사실 목격 진술 같은 거 정확성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그 조그마한 거에서도 수사 방향이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첫 번째 그 차문이 열리면서 여자 다리를 봤다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엔터프라이즈인 것 같고요. 택시 기사분이 얘기한 거는 차종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자리 3번 차는 다 뽑았어요. 그게 4,000대예요. 그러면 4,000대 끝자리 3번 차를 뽑아가지고 차주를 전부 다 차적조회에서 뽑아요. 네. 차적조회에서 뽑은 상태에서 여자는 빼겠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일단은 빼겠죠. 4,000대 뽑아서 그래서 좀 범죄하기에 적정한 나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애매하긴 한데 뭐 하여튼 범죄를 할 만한 나이대 하는 사람들을 차주인들을 전부 뽑아서 불러다가 알리바이 다 깨는 거예요. 이거 수사 한참 걸렸. 끝자리 3번 차는 다 고른 것 같아요. 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것 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제안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만약에 중후반이라고 했잖아요. 목격자들도 나오면 그다음 보통 자기 차가 없잖아요. 그럼 어른들 자기 집안의 차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끌고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주 자체가 사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런 걸로 제한하지 말고 좀 더 아니요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네. 했어요. 예. 20대 중후반 정도의 남성이라면 본인 차가 아닐 가능성도 그쵸. 있기 때문에 차주하고 연결되는 그거 다 경찰이 그러니까 진짜 수사가 어려워요. 그죠? 했습니다. 사천대 하여튼 끝자리 3번은 그 일대 전남 뭐 이쪽 일대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황당하게도 그 차남발을 뽑아가지고 알리바이 조사하는 형사가 잠깐 졸아서 빠져나가고 결국 그 범인을 못 잡는 경우가 되짚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그 경찰은 어떻게 추정했냐면 그 시신 상태가 굉장히 비교적 양호했거든요. 그리고 흙이 많이 안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 내에서 범행했을 가능성 이렇게 차량 목격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 차 내에서 범행한 거 아닐까? 경찰은 이런 쪽으로 추정을 한 것 같은데 법의학자들은 또 달라요. 네. 의외로 긁힌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풀숲에서 아니면 어떤 잔디나 이렇게 뭐든 긁힐 수 있는 부분에서 야외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 조금 그 부분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의자로 유력하게 이제 경찰이 보는 게 꼭 이지랄 하다가 이 새끼들 그 끌려와서 죽으라고 고생하는 놈들 있죠. 네. 예. 그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인근에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있잖아요. 시신 그 발견 현장 부근에서 상습적으로 기나와 가지고 자유행위 하는 놈. 그럼 세 놈이 잡혔어요. 예. 이게 참 제가 포천 그 여중생 살인 사건 할 때도 그 아이가 발견된 그 위쪽이 어떻게 보면 카섹스 하는 장소였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그 발령 나서 가니까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것 중에서 콘돔이 10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왜 지랄 집구석에서 참 하지. 하여튼 이 공원에 나와서 그 지랄들 한 모양이에요. 그 세 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주 유력한 용의자죠.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실은 기구대 근무할 때 진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노출증 환자에 거기서 막 그냥 사람들 보고 막 자의행위를 해가지고 신고받고 가면 진짜 저희는 잡으러 뛰어다니고 근데 나체인 남자를 진짜 잡는 거는 진짜 그건 잡을 때 어느 부위로 확 잡아요? 저는 쫓아다니고 저 증거 사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고 있고 크로즈업에서? 아니 크로즈업은 아니고 일단은 나치 벗은 거 찍어놔야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는 경찰 들어와가지고 볼까 안 볼까 다 봤네. 네, 그래서 막 잡으라고 선배님이 뒤에서 막 뛰어다녔더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엎어놓고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엄청나게 때려주는데 전 못 그러니까 빡빡 소리가 나긴 해 때려주는데. 그래서 진짜 모든 수사는 그러면 거의 그 일대 남자에 관련된 수사들은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하여튼 시신 발견 그 현장 부근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기나와서 자유행위 하는 놈들 세 놈을 추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도 이제 알리바이 깼겠죠. 그 다음에 DNA도 이제 받겠죠.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은 그 자유행위 한 죄로 엄청 며칠 동안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던 놈이 우발적으로 울고 있는 여성을 보고 범행한 것, 비면식범에 의한 범행일까라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두고 또 이제 면식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그 한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휴대폰을 분리했어요 배터리하고 그러면 이거는 면식범의 소행이 많거든요 대체로. 네. 그래서 이거는 또 그러면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일까? 이쪽 방향으로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범행 장소 자체가 우범 지역이었다. 우범 지역이죠. 그쪽이. 그리고 피해자가 원래는 이 길을 다닌 게 아니고 버스가 끊겨서 이 길로 처음 갔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 범죄거나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더욱이 이 이제 피해 여성을 주변을 조사하다 보니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나 사귀는 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면식범보다는 비면식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 범죄라기보다는 우발 범죄의 가능성을 높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 심리학자들도 이게 분노 성향을 좀 띠고 있는 우발성 범죄자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봤고요. 전과는 뭐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경험이 있는 놈. 그다음에 타 지역 사람보다는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공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 놈일 가능성이 많다. 요거 이제 범죄 심리학들이 분석한 거예요. 네, 일단은 분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몸하고 얼굴 쪽에 그 구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그런 같아요. 통제 능력 자체가 사실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발 범죄로 봤던 이유는 범행 도구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걸 높게 보는 게 2인일 경우는 이 남성 2인이 납치를 하는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그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두 명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지. 혼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독범? 좀 약간 경력이 있거나 경력이라기보다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손만으로는 제압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범행 흉기를 준비를 하는데 이 경우는 범행 흉기가 일단 없었던 걸로 흉기 공격은 없으니까. 없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없을 수 있으나 이런 폭력 성향, 내재된 폭력 성향이 굉장히 짙다고 평가를 한 거고 또 만약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멀리 가서 하기보다는 충동에 의해서 자기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는 지역 속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운 부분. 이거 뭐 얘기해야죠. 초등수사 관련돼서.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사는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분석을 쭉 해보면 정말 열심히는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제 뿡뿡뿡 많아요. 초등수사를 보면 사망 추정 시간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록에. 네. 이건 말도 안 돼요. 기록에 사망 추정 시간이 기록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현장 감시하고 시신 감식할 때 직장 온도 안 재는 것 같아요. 네. 직장 온도 안 되고 안 재면 이거 상당히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야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재거든요. 왜냐하면 온도 변화라든지 바깥 온도 그다음에 안에 직장 온도를 재고 이게 아마 빨리 발견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 시신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직장 온도예요. 직장 온도를 재놔야지 그걸 기록을 해놔야지 이 사람이 언제쯤 죽었는지가 나와요. 사망 추정 시간을 정해야지 용의자들이 사망 추정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좁으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좁으면 좋을수록 좋은데 지금 11시 몇 분부터 거의 발견될 때까지니까 넓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사망 추정 시간을 좁혀 놓으면은 그만큼 유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직장 온도 측정을 안 하다 보니까 감식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기재가 안 된 걸로 보여요. 이런 거는 이건 실수입니다. 그러다가 사후 경직 상태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마 자세 기재가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있기는 하죠. 그거 아니라도 근데 직장 온도를 해놓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시간은 그래야지 사망 추정 시간 정하는데 가장 과학적이에요.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부검 사진으로 시반 형성된 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시반이 형성된 거. 한 12시간 전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4시 반에 발견됐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아마 엎드려 있었나 그렇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등 쪽에는 시반이 없는데 가슴 쪽에는 시반이 약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부검을 하고 이동을 할 때는 이제 등 쪽이 눕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9시 반쯤에 촬영했던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등 쪽으로 시반이 내려 있고 가슴 쪽에는 없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4시 반부터 9시 가량 한 4시간 정도의 4시간 정도 때 시반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런 거꾸로 얘기해서 그 4시
반에서 다시 거꾸로서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 정도가 되면 그때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해서 12시 전후 정도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운도 측정하면 간단한 거를 어렵게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노력은 했어요. 제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고 이제 또 이게 참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뭐 책임자가 누군지 저는 알겠는데 통신으로 병인을 날은 그 상황 보고를 받고 그 아마 전남청이겠죠. 주말이나 휴일 때 이제 목포로 내려와서 사건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내려와서 상주해야죠. 이를테면 지방청 형사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청 뭐 형사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수사 현장의 수사본부의 지휘관이 상존하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오너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뭐 그런 분들이 아시겠지만 책임자가 그 현장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내려와 있었어야죠. 수사본부를 목포에다 차렸다면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수사본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노른 건 아니겠죠. 평일날 지방청에서 다른 업무 받겠죠.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내려와서 목포 내려와서 지휘를 했다 그러니까 나름 놀지 않고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이 상존하지 않는 거는 이건 미스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뭐 이 사건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그 우리 말로 부스러기 사건 해결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큰 살인 사건 발생하면 부시래기 보너스 받은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성폭력 사건 못 잡았던 놈들 성폭력 6건 해결하고요. 도둑놈 두 놈 잡고요. 폭력배 3명 잡았어요. 그래서 12건 미제 사건을 해결을 했어요. 이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살인 사건 하나 뻥 터지면 이 부시래기 많이 들어와요. 네. 부수 사건 해결이 꽤 되기는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초등수사 과정에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거 비면식 우발이냐 뭐 이거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비면식 우발일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경찰도 사건 초기에는 면식범으로 봤다가 휴대폰 챙겨가고 옷 벗겨가지고 싹 가져간 거 보니까 그렇게 봤다가 이거는 뭐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비면식 우발로 경찰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대로 우범 지역이었고 이곳이 우범 지역이에요. 네, 그다음에 인근을 아마 물색했을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 이 주변 저 지리 사정을 안다 이거죠? 네,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산책로에서 대담하게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산책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면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이제 그래도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를 했던 거는 지리를 잘 알고 익숙한 목포의 연고자가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했던 거고 우발범자라고 봤던 거는 범행 시에 우리가 장갑 준비 안 했다는 거죠? 네, 사실 장갑이 있다 보면 아마 그 경박각 지식사에서 보여주는 게 손에 액살흔이었을 거예요. 장갑흔이 아니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준비하지 않았고 흉기가 없었고 또 DNA도 뭐 남기거나 그러니까 지운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손톱으로 긋고 그 가슴 부위에서 침이 발견됐잖아요. 타액이. 그랬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치밀하게 준비하는 놈 아니에요. 어떤 놈 같은 경우는 닦아요. 그렇죠. 손톱 다 자르는 놈도 있어요. 범행하고. 그런데다가 소지품도 분명히 소각을 하거나 매장을 한 게 그런데 아니라. 이걸 왜 그 가방에 넣어서 바다에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촘촘하다기보다는 뭔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어떤 익숙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리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범행 자체가 익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준비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도 이 사건을 처음부터 쭉 뭐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은 지금 뺐어요. 전부. 제가 뺐는데 이 사건 개요를 보면서 이거 면식일까 비면식일까 상당히 봤는데 저도 비면식 쪽으로 좀 가고 우발범죄로 좀 기우는 건 사실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그거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그게 그 피해자가 가는 동선에서 좀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이제 시체가 유기가 됐기 때문에 차를 이용했느냐 안 이용했느냐는 도보 중심자를 보느냐 아니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느냐에 대한 수사가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수에서는 차가 아니라 그냥 풀숲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경찰은 아니다. 차에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등 쪽에 흙이 하나도 안 묻었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성의 다리가 언뜻 보였다 이런 그 목격자 진술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거는 풀숲이 아니고 차 내에서 살해한 거 아니냐. 이를테면 타켓으로 여성을 딱 설정했어요. 울고 있고 휴대폰 전화하는 사람을 타켓으로 설정하고 이제 기다리다 보니까 그 여성이 다 전화 다 끝나고 승용차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를 주먹으로 냅다 공격해서 그 여자가 뭐 남자 주먹에 급습당하면 쓰러지죠. 그 경우에 차로 끌어들여서 이제 그 성폭행 목적으로 진행하다가 그때 이제 뭐 속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벗기고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속옷이라든지 팬티 스타킹 이런데 이거 찢어지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벗긴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저는 차량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소리를 질렀을 때거든요. 어쨌든 차가 아니라 외부에서였다면 소리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못 들었을 일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옷을 지금 벗기잖아요. 살해 후에 벗긴 거예요. 네, 살해 후에 벗겼는데 만약 그렇다면 도주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 막 그 상황에서 옷을 벗기고 무슨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 왜냐하면 누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그런 위험성. 밖에서는 네. 풀숲에서는 네, 그런 위험성이 지장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을 분노성이 있고 충동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노출이 돼 있다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옷을 벗기고 그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길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야외라면 저는. 그러면 차 내에서 차 대고 싹 기다리다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울고 있고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차 쪽으로 접근하니까 나가서 냅다 이제 그냥 주먹으로 공격하고 쓰러뜨린 다음에 차 안으로 끌어들인 상태에서 이제 그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극렬히 저항하니까 목 졸라서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살해한 이후에 이제 그 증거 같은 게 나올까봐 시신 옷 다 벗긴 다음에 알몸으로 시신만 밑에다 도주했다. 네. 그리고 그 가방하고 이거 옷 벗긴 거는 가방 속에 다 넣는 게 편하니까 한 번에 넣어가지고 바닷가에 유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팬티 스타킹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제 뭐 범행 후에 벗긴다고 하더라도 풀숲이거나 긁히면 흔적이 다 남아요. 그게 깨끗하게 그렇게 벗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잘 벗겨지지도 않고요. 그랬을 때 외부였다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차 내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전 높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DNA를 남기고 분명히 알 텐데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기를 긋거나 그러면 손톱 밑에 표피 조각 같은 거 들어가고 가슴 쪽에서 타액 같은 게 발견될 정도면 본인이 한 행위가 있잖아요. 네. 그럼 DNA가 도출된다는 거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그죠? 네 성적으로 어떤 삐뚤어진 의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범죄 수사를 받거나 수사 쪽에 노출이 됐었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성범죄로 한 번이라도 조사받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타액이라든지 DNA 그 허술하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거는 여성한테 폭력적 성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주먹으로 마구잡이 때렸다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 성폭행하는 놈들도 흉기 같은 걸로 위협하고 그러지 주먹으로 막 때려갖고 기절시키고 성폭행 시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부류지만. 네, 그리고 자신 자체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 연구 결과를 보다 보면 자기 정체성이 좀 자기 정체라고 해야 되나? 자기 파괴적인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폭력성도 높고 특히 얼굴하고 몸 쪽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네,
네,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을 못하고 계속 때리는,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 성향이 굉장히 큰 놈. 네, 높은 분노 놈. 조절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흉기 사용도 안 하고 주먹으로 마구잡이 놓고 한 거고요. 얼굴만 집중하게 하고 또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두들겨 패가지고. 그죠? 그리고 힘을 준 걸 보니까 목뼈를 부러뜨렸어요. 반항한다 해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누를 정도였다면 이거는 막 순간적으로 이른바 얘기하는 뺑 돌아가고 제정신 못 차리는 그런 부류의 네, 그 네. 인간형인 가능성은 분명해요. 네. 뭐 목격자들 진술 보면요, 20대 중후반에 단단한 체구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잘 좀 그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지 또 제보라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러고요, 170에서 175cm 정도 될 것 같아요. 턱이 좀 갸름하다고 그러고요, 호리호리하답니다. 야구 모자 썼다고 그러네요. 야구 모자 쓰고. 그 당시에 복장은 어두운 색의 남방 셔츠, 면바지, 운동화다. 이제 아마 그 목격자 진술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특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한참 10년도 지난 일이지만 기억에 또 특별히 그 인근에서 계시다가 이런 거를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경찰에 제보 주시면 맞아요. 미제 사건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어요. 사실 교수님이 이렇게 미제 사건이 좀 저희한테는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렵죠. 네, 아이템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라도 제보라도 들어오면 그럼요. 어떤 수사에 다시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또 취지도 있으세요. 그 전에도 뭐 한번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지만 범인이 완벽하게 완전 범죄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는데 이 자식이 아마 자기 딴에는 평생의 그 어떤 부담이었겠죠. 술 먹고 술자리에서 얼떨결에 내가 사람 죽인 적 있다 해가지고 결국 구속됐잖아요. 네. 그 지나가면서 술 먹으면서 술이 떡이 된 놈이 내가 옛날에 사람 죽인 적 있다고 한번 떠들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에이 지랄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어, 술 처먹고 이랬을 텐데, 그걸 귀담아 들은 목격자에 의해서 경찰에 제보돼 갖고 검거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 10월 15일이죠. 네.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경에 그 목격 20대 중후반의 남자, 170에서 175cm, 턱이 좀 갸름하고 호리호리한 남자, 야구 모자 그때 쓰고 있었고 어두운 색 남방 셔츠, 면바지, 운동화 신었었다. 요런 사람을 그 당시에 어떤 계기로라도 본 적이 있고 좀 기억이 나면 이건 목포경찰서로 제보 주시면 또 수사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지나가는 걸로 툭 던져줬는데 괜히 형사들 아니면 고생시키고 나 욕먹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전화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DNA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사실. 맞아요. 이거는 이 사건은 내가 볼 때 안 끝났어요. 네. 이거 안 끝났습니다. 2010년도 10월 달이면 그 살인 사건 공소시효도 없어요. 이거는 끝까지 추적할 수 있고 DNA 살아 있어요. 네. 나는 이 범인 새끼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걸려들어 가지고 DNA가 나와서 대조해 가지고 검거되기를 바래요.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또 아픈 사건 하나를 저희가 끝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미제 사건. 예.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제보 있으시면 꼭 제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